이 이야기는 고양시에 사시는 박주연 씨의 사연을 각색 및 재구성한 이야기입니다. 이야기에 나오는 모든 이름은 가명입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그럼 지금 바로 이야기 시작합니다. 지금 이 글을 쓰는 제 손에는 미역국 냄비 손잡이를 쥔 굳은 살이 없습니다. 7년 동안 쥐고 있었는데 사라졌습니다. 손바닥이 다시 보들보들해졌습니다. 신기하게도 그게 처음엔 낯설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냉장고를 열 때 누군가의 눈치를 살피지 않아도 되고 국이 조금 짜도 조금 싱거워도 아무도 혀를 차지 않습니다. 민준이는 제가 끓인 국이라면 뭐든 맛있다고 숟가락을 긁습니다. 저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하지만 이 자리까지 오기 위해 제가 어떤 시간을 통과했는지 오늘 처음부터 끝까지 써보려고 합니다. 누군가는 왜 진작 안 나왔어요? 라고 물을 수도 있겠죠. 그 물음이 억울하기보다는 이제는 그냥 웃음이 납니다. 지옥 한가운데 있는 사람은 그게 지옥인지 모릅니다. 아니, 알면서도 익숙해지면 나올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7년이 걸렸습니다. 이 이야기는 저 같은 누군가에게 닿기를 바라며 씁니다. 생각보다 키가 작네. 2017년 봄 상견례를 마치고 처음으로 시댁 문턱을 넘던 날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었을 때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몰라서 그냥 입꼬리를 억지로 올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고는 한마디를 더 보탰습니다. 우리 현우가 기준이 좀 높아서 잘해줘야 한다. 기준이 높다는 말이 자기 아들의 눈이 높다는 건지 아니면 제가 그 기준에 못 미친다는 건지 둘 다라는 건지. 저는 그날 집에 돌아오는 차 안에서 당시 남자친구였던 현우에게 어머님이 나를 좀 마음에 안 들어 하시는 것 같아자고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현우는 운전대를 잡은 채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가 원래 그래. 표현이 좀 투박한 분이야. 근데 속은 안 그러거든. 이해해. 그 말이 복선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알아챘어야 했습니다. 이 남자에게 엄마는 언제나 표현이 투박한 것뿐이고 저는 언제나 이해해야 하는 사람이 될 것이라는 걸요. 결혼식은 2017년 6월이었습니다. 하객 200명이 넘는 큰 식이었지만 저는 그날 화장실에 틀어박혀 5분 동안 울었다 나온 기억이 납니다. 이유도 정확히 몰랐습니다. 그냥 가슴이 무거웠습니다. 어머니가 몰래 와서 등을 두드려 주시며 괜찮아? 라고 하셨을 때 저는 응, 좋아서 그래라고 했습니다. 그 말이 제 인생에서 가장 큰 거짓말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시어머니 박복순, 당시 62살. 키는 저보다 한 뼘 작고 파마 머리에 항상 붉은 립스틱을 바르는 분이었습니다. 목소리는 항상 컸고 말 끝에는 늘 알겠어? 가붙었습니다. 결혼 첫 달부터 시어머니는 일주일에 서너 번씩 우리 집에 오셨습니다. 초반엔 반찬을 들고 오셨는데 저는 그게 고마웠습니다. 신혼이고 살림이 서툰 건 사실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반찬통이 식탁에 올라오는 순간부터 제 살림에 대한 검열이 시작된다는 것을 저는 한참 뒤에야 알았습니다. 냉장고 정리를 이렇게 하면 어떡해? 야채는 밑에 있어야지 왜 위에 있어? 된장찌개에 마늘을 이렇게 많이 넣으면 현우가 속쓰려. 넌 현우 체질도 모르니? 행주를 이렇게 접어놓으면 세균 번식해. 엄마가 하는 대로 해. 처음엔 진짜로 배운다는 생각으로 메모까지 했습니다. 냉장고 정리법, 된장찌개 마늘, 양, 행주 접는 방법. 부끄럽게도 저는 그게 시어머니의 사랑이라고 믿었습니다. 현우가 늘 그렇게 말했으니까요. 엄마가 당신한테 관심이 많은 거야. 관심 없으면 저렇게 신경 쓰겠어?
관심과 통제를 구분하지 못하는 남자. 저는 그것을 자상함이라고 착각하며 결혼한 겁니다. 시어머니의 지적은 날이 갈수록 세밀해졌습니다. 이제는 살림을 넘어서 제 외모까지 건드렸습니다. 며느리가 화장을 왜 이렇게 진하게 해? 동네 창피해. 그 치마 너무 짧다. 시집 싣고 있는데 그게 뭐야? 머리를 왜 그렇게 길게 늘어뜨려? 단정하게 묶어. 저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화장을 지웠고 치마를 갈아입었고 머리를 묶었습니다. 어느 날 거울을 보다가 문득 섬뜩했습니다. 거울 속의 여자가 제가 아닌 것 같았습니다. 제가 고른 옷이 없었고, 제가 원하는 머리가 없었고, 제가 바르고 싶은 립스틱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현우에게 나 요즘 나 자신을 잃어가는 것 같아라고 말했습니다. 현우는 핸드폰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무슨 드라마 같은 소리야. 피곤하면 자. 그저 그렇게 말할 뿐이었습니다. 결혼 2년차 봄, 제 생일이었습니다. 민준이는 아직 뱃속에 있었고 입덧이 한창이라 아무것도 먹히지 않던 때였습니다. 그래도 생일이니까 제가 먹고 싶은 걸 먹어야지 싶어서 친정 엄마께 부탁해 국내산 미역을 택배로 받았습니다. 어머니가 손수 바닷가 가서 사온 거라고 몇 번씩 강조하신 미역이었습니다. 저는 새벽부터 미역을 불렸습니다. 참기름에 살짝 볶아 멸치 육수를 붓고 국간장으로 간을 맞췄습니다. 임신 중이라 조개는 빼고 담백하게만 끓였습니다. 방 안에 미역국 냄새가 퍼지자 현우가 일어나 주방으로 왔습니다. 오늘 이거 먹어? 응, 내 생일이잖아. 현우는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미역국 한 그릇을 후루룩 먹고 씻으러 들어갔습니다. 생일 축하한다는 말은 없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괜찮았습니다. 하루 종일 입덧에 시달리다가도 저녁엔 미역국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오전 11시쯤 초인종도 없이 시어머니가 들어오셨습니다. 열쇠가 있었습니다. 결혼하면서 현우가 드린 거라고 나중에 알았습니다. 저는 소파에서 입덧으로 쪼그리고 있다가 벌떡 일어나 맞이했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오셨어요? 그냥 지나다 들렀어. 이거 반찬 해왔어. 시어머니는 반찬통을 냉장고에 집어넣으며 주방을 휘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가스레인지 위에 올려둔 냄비를 발견했습니다. 이게 뭐야? 미역국이요. 오늘 제 생일이라서요. 시어머니가 뚜껑을 열어 국자로 한번 저었습니다. 냄새를 맡더니 미간이 찌푸려졌습니다. 비린내 나는데. 친정 엄마가 보내주신 미역인데요. 좋은 거래요. 비린내나. 미역을 제대로 손질을 해야지. 시어머니는 그 말을 하고 국자를 집어들더니 냄비를 싱크대로 가져갔습니다. 저는 순간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국이 배수구로 쏟아졌습니다. 미역이 하수구망을 막으며 흘러내렸습니다. 국물이 싱크대 벽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시어머니는 빈 냄비를 다시 가스레인지에 올려두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해온 반찬이나 먹어. 임산부가 비린내 나는 거 먹으면 안 돼. 저는 그 자리에 서서 꼼짝도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한참이 지나도 저는 싱크대 앞에 서 있었습니다. 배수구에 남은 미역 조각을 보고 있었습니다. 새벽부터 불렸던 미역이었습니다. 친정 엄마 손길이 담긴 미역이었습니다. 제 생일날이었습니다. 그날 밤 현우에게 말했습니다. 울면서 목이 메서 제대로 말도 못하면서 이야기했습니다. 현우는 잠시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말이 틀린 건 아니잖아. 임산부가 비린 거 먹으면 안 된다는 말은 맞는 말이고 당신도 요리 솜씨가 딱히 뛰어난 편은 아니니까 배울 기회라고 생각하면 안 돼?
왜 꼭 사람 취급 안 한다고 비약을 해? 비약. 현우는 7년 내내 제 감정에 그 단어를 붙였습니다. 제가 억울하다 하면 비약, 서럽다 하면 예민함, 힘들다 하면 드라마. 그 남자에게 저는 평생 과잉 반응하는 예민한 여자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편의점 미역국을 사 먹었습니다. 화장실 안에서 변기 뚜껑을 닫고 그 위에 앉아서요. 임신 중인데 참 바닥에 앉으면 안 될 것 같아서요. 지금 생각해도 웃기고 서러운 장면입니다. 사람이 무너지는 건 한 방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시어머니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작은 돌멩이 같았습니다. 하나씩 던질 때는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7년 동안 매일 맞으면 그 돌멩이가 쌓여서 사람을 묻어버립니다. 민준이가 태어난 뒤로 시어머니의 방문 빈도는 더 늘었습니다. 이제 명분이 생겼으니까요. 손자를 본다는 명분으로 시어머니는 일주일에 5번 이상 우리 집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올 때마다 반드시 한 가지 이상의 문제를 찾아냈습니다. 아기 얼굴 형광등 아래 두면 어떡해. 눈 나빠. 기저귀를 이 브랜드 쓰면 안 돼. 우리 동네 박씨집 손자가 이거 쓰다 기저귀 발진 났대. 수유 간격이 이게 뭐야? 내가 저지 부족한 거 아니야? 분유 보충해라. 저는 수유 중이었습니다. 소아과 선생님이 분유 보충 필요 없다고, 아이가 잘 크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 앞에서 의사의 말은 의미가 없었습니다. 시어머니의 판단이 곧 법이었으니까요. 현우는 회사에서 스트레스 받는다는 이유로 퇴근 후엔 소파에 누워 핸드폰만 했습니다. 새벽 수유는 100% 제 몫이었고 민준이 예방접종도 어린이집 상담도 아이가 열이 나면 새벽에 응급실 다녀오는 것도 전부 제 몫이었습니다. 현우는 나는 돈 버는 사람이잖아라는 한마디로 모든 것에서 면제받았습니다. 어느 날 새벽 민준이가 고열로 응급실에 갔다가 새벽 4시에 돌아왔습니다. 아이는 겨우 잠들었고 저는 지쳐서 소파에 쓰러졌습니다. 현우는 방 안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그 새벽 응급실에 현우는 가지 않았습니다. 내가 운전하면 피곤해서 더 위험해가 이유였습니다. 저는 그날 밤 혼자 택시를 타고 아이를 안고 응급실 대기 의자에 앉아 있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은 내가 쓰러져도 일어나지 않겠구나. 그 생각이 너무 또렷해서 슬프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사실처럼 머릿속에 박혔습니다. 시어머니가 쓰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반찬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너 잘 되라고 하는 말이야. 며느리 이 정도 가르치는 시어머니가 어딨어. 내가 이렇게 신경 써주는데 고마운 줄 알아야지. 우리 현우가 얼마나 좋은 사람이야. 내가 복 받은 거야. 이 말들이 훨씬 무서웠습니다. 왜냐면 이 말들 때문에 저는 제 감정을 의심하게 되었으니까요. 내가 너무 예민한 걸까? 어머니가 나를 걱정하시는 건데 내가 너무 나쁘게 받아들이는 건 아닐까? 이렇게 잘해주는 시어머니를 힘들다고 느끼는 내가 나쁜 며느리 아닐까? 제 친정 엄마가 딱 한 번 오셨다가 시어머니를 마주쳤을 때의 일입니다. 그날 시어머니는 친정 엄마 앞에서 저를 두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애 엄마가 살림을 좀 못해요. 그래도 제가 매일같이 와서 가르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친정 엄마는 집에 가는 길에 제 손을 꼭 쥐고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차에 타자마자 저를 꼭 안으셨습니다. 저는 그 품에서 처음으로 소리내서 울었습니다. 엄마, 나 나쁜 며느리야? 아니. 나 너무 예민한 거야? 아니. 나 잘하고 있는 거야? 우리 딸이 제일 잘하고 있어. 그 말이 너무 오랫동안 머릿속에서 울렸습니다. 왜냐면 7년 동안 그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결정적인 날은
민준이가 5살이 되던 해 가을이었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모두 모인 주말 저녁이었습니다. 추석 연휴 마지막 날 시어머니와 현우, 큰 시누이와 작은 시누이, 그리고 큰 시누이 남편까지. 저는 오전부터 전을 부치고 잡채를 만들고 나물을 무쳤습니다. 손이 기름에 절었고 앞치마에 기름이 튀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거실에서 시누이들과 이야기를 나누셨습니다. 제가 주방에서 혼자 일하는 내내 단 한 번도 들어오지 않으셨습니다. 밥상이 다 차려지고 모두가 앉아서 밥을 먹기 시작했을 때였습니다. 시어머니가 밥을 먹다 말고 옆에 앉은 민준이를 쳐다봤습니다. 민준아, 이리 와봐. 민준이가 순순히 다가가자 시어머니는 손자의 팔뚝을 주물럭거리며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얘가 왜 이렇게 말랐니? 뼈밖에 없네.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지 않은 채 최대한 밝게 말했습니다. 요즘 활동량이 늘어서 그런 것 같아요. 어린이집 선생님도 잘 크고 있다고 하시던데요. 어린이집 선생님이 알아? 내가 보니까 얼굴도 창백하고 밥을 제대로 못 먹이는 거야. 엄마 노릇을 제대로 하고 있는 거 맞아? 집에서 살림만 하는 사람이 애 하나 제대로 못 건사하면 뭘 한다는 거야? 식탁이 조용해졌습니다. 큰 시누이가 고개를 숙였고 작은 시누이가 반찬을 집는 신용을 했습니다. 현우는 국을 떴습니다.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순간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끊어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실이 팽팽하게 당겨지다가 퉁 하고 끊어지는 그 소리. 7년이라는 시간이 쌓아온 인내의 실이었습니다. 젓가락을 식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조용하지만 정확하게 챙그랑 소리가 났습니다. 어머니, 왜? 내가 틀린 말 했니? 그 말씀 좀 심하신 거 아닌가요?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기다렸다는 듯 목소리를 한 톤 올렸습니다. 심하긴 뭐가 심해? 사실을 말하는데 너 지금 시어머니한테 대드는 거니?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냉장고로 걸어갔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자 시어머니표 반찬통이 가득했습니다. 깍두기, 장조림, 멸치볶음, 콩자반. 매번 오실 때마다 들고 오시며 내가 이걸 해왔으니 당신네 살림이 유지되는 거야 라는 무언의 메시지를 담아온 것들이었습니다. 저는 그것들을 하나씩 꺼내 식탁 위에 올려놓기 시작했습니다. 탕, 탕, 탕. 거칠게, 그러나 깨뜨리지 않을 만큼만. 이거 다 가져가세요. 오늘부터 저희 집에 오지 않으셔도 됩니다. 시어머니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 너 지금 미쳤니? 현우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 너 진짜 지금 제정신이야? 엄마한테 이게 무슨 버릇이야? 저는 현우의 손이 제 팔을 잡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손을 차갑게 뿌리쳤습니다. 저도 놀랄 만큼 힘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당신은 지금 입 닫아. 당신 입에서 나오는 말은 오늘 소음으로만 들릴 거니까. 현우가 충격을 받은 표정으로 멈칫하는 사이 저는 시어머니를 똑바로 보았습니다. 어머니, 지금까지 어머니가 이 집에 오신 게 며느리 걱정해서라고 생각하신 거면 착각이에요. 오실 때마다 제 살림 검사하고 저를 무능하다 판정 내리고 저 앞에서 제 자격을 박탈하셨잖아요. 오늘 민준이 팔뚝 얘기도 마찬가지예요. 아이 걱정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저를 엄마 자격 없다고 짓밟는 게 목적이잖아요. 반찬 챙겨주신 게 아니라 반찬으로 저를 통제하신 거잖아요. 식탁 전체가 얼어붙었습니다. 그때 예상치 못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새언니 말이 맞아요. 작은 시누이였습니다. 평소에 조용하고 말수가 적었던 분이었습니다. 그분이 고개를 들고 시어머니를 바라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 나 솔직히 말할게.
나 결혼 안 하고 싶었던 이유가 엄마 때문이었어. 새언니한테 하는 거 보면서 내 남편한테도 그럴까봐 무서웠어. 엄마가 사랑으로 하는 말인 거 아는데 옆에 있는 사람은 숨 막혀. 큰 시누이도 냅킨을 내려놓으며 거들었습니다. 맞아. 엄마는 사랑이라고 하는데 받는 사람은 감옥이야. 시어머니의 얼굴이 여러 가지 빛깔로 변했습니다. 붉어졌다가 하얘졌다가 보랏빛이 되었다가 평생 자신의 말이 곧 법이었던 여왕이 처음으로 반기를 맞닥뜨린 표정이었습니다. 현우가 이를 악물며 저를 향해 말했습니다. 사과해. 지금 당장 엄마한테 무릎 꿇고 사과해. 저는 현우를 바라봤습니다. 진심으로 처음으로 이 사람을 제대로 본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당신은 내가 왜 힘든지 7년 동안 단 한 번이라도 진짜로 궁금했던 적 있어? 현우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방으로 들어가 낮잠 자던 민준이를 조심스럽게 안아들었습니다. 아이가 잠결에 제 목을 꼭 끌어안았습니다. 저는 그대로 현관으로 걸어갔습니다. 뒤에서 시어머니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현우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신발을 신으며 뒤를 돌아보지 않고 말했습니다. 여기처럼 숨막히는 곳으로는 2번 다시 오지 않겠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친정 부모님은 아무것도 묻지 않으셨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을 때 문을 열어주신 아버지는 졸린 눈으로 저와 민준이를 번갈아 보시더니 그냥 문을 넓게 열어주셨습니다. 어머니는 민준이를 받아 안으시고 저한테는 따뜻한 보리차 한 잔을 내미셨습니다. 설명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유를 따지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받아주셨습니다. 아버지가 제 어깨를 툭 치며 말씀하셨습니다. 고생했다. 이제 따뜻한 밥 먹자. 그 한마디에 7년이 무너졌습니다. 시어머니의 온갖 독설에도 꾹 참았던 눈물이 현우의 방관에도 삼켰던 설움이 생일날 싱크대로 흘러내린 미역국도 새벽 혼자 응급실 가던 날도 화장실 변기 뚜껑 위에서 편의점 미역국을 먹던 날도 전부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부모님 거실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어머니는 등을 쓸어주셨고 아버지는 먼 산을 보셨습니다. 눈가가 붉어진 채로요. 현우의 문자는 처음엔 공격적이었습니다. 고작 반찬통 때문에 집을 나가?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우리 엄마한테 그렇게 모욕 주고 미안하지도 않아? 3일 안에 안 들어오면 이혼이야, 진짜로. 저는 읽기만 하고 답하지 않았습니다. 3일이 지났습니다. 5일이 지났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도 저는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문자의 내용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민준이 어린이집 가방에 여벌 옷 챙겨야 해? 어디다 넣어? 세탁기 탈수만 따로 돌리는 법이 있어? 엄마가 해온 반찬이 뭔가 맛이 이상한데 냉장고 어느 칸에 넣어야 해? 당신이 해주던 된장찌개 생각난다. 마늘 많이 넣은 거. 저는 그 문자들을 읽으며 실수했습니다. 쓴웃음이었습니다. 이 사람에게 저는 아내였던 게 아니라 집사였구나. 집사가 사라지자 집이 돌아가지 않는 겁니다. 나중에 큰 시누이에게 들은 이야기로는 시어머니가 그 뒤로 아들 집에 매일 출근하다시피 하며 내가 다 해줄게 라고 했다는군요. 하지만 여든을 바라보는 몸으로 아이 뒷바라지와 살림을 전부 감당하는 건 불가능했습니다. 3주가 지나지 않아 두 사람은 매일같이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청소가 어떻고 반찬이 어떻다고 현우에게 잔소리를 하면 현우는 엄마한테 처음으로 짜증을 냈다는군요. 비로소 자기가 7년 동안 제가 들어온 말을 듣기 시작한 겁니다. 한 달 만에 현우가 친정 집 앞에 나타났습니다. 저는 어머니한테서 문 앞에 누가 왔다는 말을 듣고 천천히 나갔습니다.
대문 밖에 현우가 서 있었습니다. 한때는 항상 깔끔하게 다려진 셔츠를 입고 다니던 사람이었는데 수염이 제멋대로 자라 있었고 눈 아래 다크서클이 깊었습니다. 손에 아무것도 들지 않았습니다.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안에서 아무것도 올라오지 않는 것을 느꼈습니다. 분노도 없었습니다. 눈물도 없었습니다. 슬픔도 없었습니다. 그냥 텅 빈 것 같았습니다. 뭐가 미안한데? 현우가 눈을 깜빡였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질문이었던 것 같았습니다. 당신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랐어. 직접 해보니까 집안일이 이게 보통 일이 아니더라. 당신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 이제야 알았어. 엄마도 우리 집에 못 오게 할게. 진짜로. 다시 돌아와줘. 저는 대문 기둥에 기대어 그를 바라봤습니다. 당신이 틀렸어. 내가 힘들었던 이유가 살림 때문이 아니야. 집안일이 힘든 게 아니었어. 그럼 뭐가? 당신이 한 번도 내 편이 아니었던 거야. 어머니가 나한테 무슨 말을 해도 내가 울어도 당신은 항상 어머니 편이었지. 어머니 말이 틀린 게 없다고, 내가 예민하다고, 내가 비약한다고. 어머니가 나를 난도질할 때 당신은 칼 가는 거 도와줬어. 그게 나를 죽인 거야. 살림이 힘든 건 익숙해지면 되는데 내 편 없는 건 7년이 지나도 안 익숙해지더라. 현우의 눈에서 눈물이 뚝 떨어졌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어깨를 흔들며 울었습니다. 저는 그 울음을 보며 이상하리만큼 담담했습니다. 오래전 같았으면 그 눈물에 마음이 흔들렸을 겁니다. 저도 같이 울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냥 보였습니다. 저 눈물이 자신이 불편해지고 힘들어지니까 흘리는 눈물이라는 게 나를 위한 눈물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눈물이라는 게 사랑이 뭔지 알아? 상대방이 아파할 때 같이 아파하는 거야. 당신은 7년 동안 내가 어떤 감정인지 궁금해한 적이 있었어? 한 번이라도? 내가 힘들다고 하면 왜 힘드냐고 물어본 게 아니라 왜 예민하냐고 했잖아. 당신은 나를 사랑한 게 아니야. 당신 삶의 편리를 위해 나라는 사람을 이용한 거야. 저는 손을 내밀었습니다. 현우가 반사적으로 손을 잡으려 했는데 제가 내민 건 손이 아니라 서류 봉투였습니다. 이혼 서류야. 현우의 얼굴이 하얗게 됐습니다. 이건 아니잖아. 민준이도 있고 우리가 7년인데. 7년이 맞아. 근데 그 7년을 같이 살았지. 함께 산 건 아니야. 저는 봉투를 그의 손에 쥐어주고 대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현우가 뒤에서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잠금 버튼을 눌렀습니다. 이혼 절차를 밟는 동안 시어머니에게 문자를 한 통 보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었던 말이었습니다. 어머니, 저 많이 부족한 며느리였죠. 요리도 서툴고 살림도 어설프고 어머니 기준엔 한참 모자랐겠죠. 근데 어머니가 7년 동안 버리신 게 제 미역국만이 아니었다는 거 이제 아시나요? 어머니 집에 찾아온 며느리를, 현우 씨 옆에 서 있던 사람을 매번 오실 때마다 조금씩 버리셨잖아요. 이제 어머니의 그 훌륭한 반찬 아드님과 둘이서 드세요. 시누이들도 어머니 때문에 결혼하기 싫었다던데 효도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세요. 보내기 버튼을 누르고 나서 핸드폰을 뒤집어 엎었습니다. 한참 뒤에 확인하니 단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열어보지 않고 삭제했습니다. 이제 어머니의 말이 제 마음에 닿지 않는다는 걸 그 행동으로 확인했습니다. 나중에 큰 시누이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시어머니가 그 문자를 받고 가슴을 움켜쥐고 쓰러지셨다고요. 다행히 큰 병은 아니었고 하룻밤 병원에 입원하셨다가
퇴원하셨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죄책감이 들지 않았습니다. 미안함도 없었습니다. 걱정이 아예 없다면 거짓말이지만 그것이 제 삶으로 돌아와야 하는 이유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그분이 오래 사시기를 바랐습니다. 아들과 함께 하루하루 사이좋게. 이혼 협의는 생각보다 길었습니다. 현우는 처음에 양육권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7년 동안의 어린이집 기록, 병원 진료 기록, 각종 준비물과 행사 참여 기록이 전부 제 이름으로만 되어 있었습니다. 변호사 선생님이 그것들을 정리해서 보여주자 현우 측에서 더 이상 양육권을 다투지 않았습니다. 양육비와 재산 분할이 마무리되면서 현우는 살던 아파트를 정리하게 됐습니다. 저는 제 몫의 재산으로 민준이와 둘이 살 수 있는 작은 집을 마련했습니다. 크지 않았습니다. 방 2개짜리 빌라였습니다. 하지만 창이 남향이라 하루 종일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이삿날 아침 민준이는 빈 방을 뛰어다니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엄마, 여기 내 방이야? 진짜 내 방? 응, 민준이 방. 나 여기서 자도 돼? 응, 매일? 저는 웃음이 터졌습니다. 오랫동안 웃지 않아서 얼굴 근육이 서툰 것 같은 웃음이었습니다. 이사 온 지 사흘째 되던 날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새벽 6시에 눈이 떠졌습니다. 습관처럼 귀를 세웠습니다. 아무 소리도 없었습니다. 누군가 오는 발소리도 초인종도 잔소리도 없었습니다. 그냥 조용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나 주방에 섰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어젯밤 불려둔 미역이 있었습니다. 친정 엄마가 사다 주신 국내산 미역이었습니다. 저는 참기름을 두르고 미역을 볶았습니다. 마늘을 썰었습니다. 듬뿍 제 입맛대로. 육수가 끓으면서 국물 냄새가 주방에 퍼졌습니다. 저는 그 냄새를 맡으며 가스레인지 앞에 서서 생각했습니다. 이 냄새가 비린내라고 말할 사람이 이 집에는 없다. 간을 보았습니다. 조금 짰습니다. 물을 더 넣었습니다. 다시 간을 보았습니다. 딱 맞았습니다.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제 기준으로, 제 입맛으로 제가 원하는 국을 끓였습니다. 민준이가 이불을 끌고 주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엄마 뭐해? 국 끓여. 미역국? 냄새 좋다. 그래. 응. 배고파. 우리는 마주 앉아 미역국을 먹었습니다. 민준이는 국물을 후루룩 들이켜더니 눈을 반짝였습니다. 엄마, 이거 진짜 맛있다. 최고야.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아이를 바라봤습니다. 햇살이 창으로 들어와 민준이 머리카락 위에서 반짝였습니다. 남양 창이 이렇게 좋은 줄 몰랐습니다. 7년이 지나서야 비로소 제 생일날 먹어야 했던 미역국을 먹는 것 같았습니다. 현우는 가끔 밤늦게 전화를 합니다. 번호를 보면 압니다. 술을 마신 밤입니다. 저는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2번 울리면 차단합니다. 그리운 건 저라는 사람이 아니라 저라는 시스템이라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새벽에 밥을 챙겨주고 셔츠를 다려주고 아이를 키우고 집을 돌리고 시어머니의 잔소리까지 받아내던 그 시스템. 그 시스템은 이제 없습니다. 저만 남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동네 사람들에게 지금도 제 욕을 하고 다닌다더군요. 며느리가 배은망덕하다고, 자기가 그렇게 잘해줬는데 등에 칼을 꽂았다고. 괜찮습니다. 그분은 앞으로도 그렇게 누군가를 깎아내리며 사실 겁니다. 하지만 그 칼이 닿는 자리에 저는 없습니다. 저는 이미 너무 멀리 왔습니다. 민준이는 요즘 미역국을 참 좋아합니다. 어제는 마늘이 맛있다고 했습니다. 제가 마늘 좋아해? 라고 물었더니
엄마가 넣어줬잖아. 그러니까 맛있지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새소리가 들렸습니다. 시어머니 목소리도 현우 목소리도 아무것도 없이 그냥 아침 바람 소리만 들렸습니다. 사이다는 제가 마셨는데 왜 그들이 속 쓰려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참 시원한 아침입니다. 이 이야기는 부산광역시에 사시는 박도윤님의 사연을 각색 및 재구성한 이야기입니다. 이야기에 나오는 모든 이름은 가명입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도윤 씨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세요. 그럼 지금 바로 이야기 시작합니다. 아내의 영정사진 앞에서 한 남자가 울고 있었습니다. 내 아내의 죽음을 나보다 더 처절하게 마치 자기 영혼이 뜯겨나간 것처럼 슬퍼하는 낯선 남자. 그가 내게 다가와 던진 한마디는 7년간 공들여 쌓아온 내 인생의 성벽을 단숨에 가루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민우, 제 아들입니다. 7년을 숨쉬듯 함께 산 아내, 그리고 내 목숨보다 소중한 6살 아들 민우. 그런데 지금 이 남자는 내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내 아이가 자신의 핏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내가 떠난 그날, 저는 아내뿐만 아니라 제 인생의 근간을 통째로 잃어버렸습니다. 아내 지은이가 한 줌의 재가 되어 돌아오던 날, 세상은 비현실적일 만큼 고요했습니다. 빗줄기는 장례식장 유리창을 기분 나쁘게 때리는데 안은 공기조차 멈춘 듯 무거웠죠. 갑작스러운 교통사고였습니다. 아침에 민우 유치원 하원할 때 비 올지 모르니까 우산 챙겨요라고 웃으며 내 넥타이를 메어주던 아내는 저녁에 싸늘한 주검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현실감이 없었습니다. 금방이라도 영정사진 속에서 걸어 나와 내 어깨를 다독이며 도윤 씨, 장난이에요라고 말할 것만 같았습니다. 장례식장 구석, 상복을 입은 채 멍하니 앉아있는 제 옷소매를 민우가 자꾸만 잡아당겼습니다. 아빠, 엄마는 왜 계속 잠만 자? 언제 일어나서 우리 집 가? 나 배고픈데. 엄마가 해준 계란말이 먹고 싶어? 그 맑은 눈동자를 차마 마주할 수 없어 아이를 부서지도록 꼭 끌어안았습니다. 아이의 몸에서 나는 베이비 파우더 향기가 아내의 부재를 더 선명하게 일깨웠습니다. 심장이 찢긴다는 표현으로는 부족했습니다. 가슴 한복판이 통째로 뜯겨나간 것 같은 살점이 타들어가는 통증이었습니다. 장례식 마지막 날 밤 조문객들이 모두 떠나고 빈소가 적막해졌을 때 그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40 초반쯤 되었을까요? 깔끔한 수트 차림이었지만 눈은 핏발이 서 있었고 오랫동안 오열한 듯 얼굴은 엉망으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그는 지은이의 영정 앞에 서서 한참을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가 아내의 평범한 직장 동료이거나 대학 동창일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저 지은이가 생전에 참 좋은 사람이었구나. 그래서 저렇게 깊이 슬퍼하는 이가 있구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영정사진 속 지은이를 바라보며 내뱉은 혼잣말은 제 고막을 찢어놓기에 충분했습니다. 미안하다. 지은아. 결국 이렇게 보낼 거였으면 내가 널 놓지 말 걸 그랬다.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남자가 돌아가며 제게 건넨 마지막 말은 예의 바른 조문객의 인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곧 들이닥칠 재앙을 알리는 전조였습니다. 나중에 꼭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박도윤 씨에게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장례식을 마치고 돌아온 집은 여전히 아내의 온기로 가득했습니다. 현관에 놓인 아내의 연분홍색 구두, 식탁 위에 아무렇게나 놓인 아내의 머리끈, 냉장고에 붙은 아내의 메모들. 그 모든 일상이 예리한 칼날이 되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민우는 엄마의 빈자리를 실감하는지 밤새 울다 지쳐 잠들었습니다. 저는 아이의 방문을 닫고 아내의 옷가지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손때 묻은 코트 주머니에서 사탕 껍질 하나만 나와도 눈물이 터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밤 11시 정적을 깨고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인터폰 화면에는 며칠 전 빈소에서 봤던 그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 비친 그의 얼굴은 며칠 전보다 더 수척해 보였고 손에는 낡고 두툼한 종이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이 밤중에 무슨 일이십니까? 드릴 말씀 없다고 했을 텐데요. 박도윤 씨, 길게 말하지 않겠습니다. 저 좀 들어가게 해주시죠. 아이가 깰까봐 조심스럽네요. 거실 소파에 마주 앉은 남자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거실 한 구석에 놓인 민우의 장난감 자동차와 아동용 자전거를 뚫어지게 쳐다보던 그의 눈빛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마치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에 남이 앉아 있는 것을 보는 것 같은 묘한 시선이었습니다. 그가 고개를 들어 제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입을 뗐습니다. 민우, 제 아들입니다.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머릿속에서 거대한 폭발음이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소리가 거실을 메웠습니다. 저는 헛웃음을 터뜨리며 그를 밀치려 했습니다. 지금 뭐라고 하셨습니까? 미쳤어요? 장례식 끝난 지 얼마나 됐다고 이딴 저질스러운 장난을 칩니까? 술 드셨으면 곱게 집에 가세요. 당장 나가세요. 지은이랑 저 박도윤 씨 만나기 전부터 깊은 사이였습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오래, 훨씬 깊게 사랑했습니다. 집안 반대만 아니었으면 우리 지금 민우랑 같이 살고 있었을 겁니다. 남자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은 광기에 가까운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제 머릿속은 하얗게 변해버렸습니다. 지은이와 저는 7년 전 선으로 만났습니다. 차분하고 단아한 그녀의 모습에 첫눈에 반했고 큰 굴곡 없이 물 흐르듯 결혼까지 골인했습니다. 뜨거운 열정은 아니었어도 서로를 존중하며 완벽한 가정을 꾸리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는 지금 우리가 쌓아온 그 7년의 시간이 통째로 가짜였다고, 내가 사랑한 지은이는 존재하지 않는 환상이었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남자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이야기는 참혹한 칼날이 되어 내 기억들을 하나하나 도려냈습니다. 그가 말하는 지은이는 제가 아는 지은이와 전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지은이는 저를 위해 집까지 나왔던 여자였습니다. 하지만 제 가난이 그 여자를 지치게 했죠. 지독한 가난이 사랑만으로 살 수 없다는 걸 깨닫게 한 겁니다. 그때 지은이가 선택한 것이 당신, 조건 좋은 남자와의 선이었습니다. 입 닥쳐. 지은이는 당신 같은 사람 몰라. 우리 행복했다고. 행복? 지은이가 당신한테 선 보고 와서 저한테 울면서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안정적인 사람이 생겼다고, 그 사람이라면 평생 돈 걱정 없이 살게 해줄 것 같다고 했습니다. 이제 너랑 있으면 미래가 안 보여서 숨이 막힌다고. 그렇게 울며 절 떠났습니다. 남자가 쓴 웃음을 지으며 봉투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사진 속에는 앳된 모습의 아내와 이 남자가 바다를 배경으로 다정하게 껴안고 웃고 있었습니다. 제가 7년 동안 단 한 번도 보지 못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해 보이는 아내의 표정이었습니다. 저를 보며 짓던 수줍은 미소와는 결이 다른 가슴속 깊은 곳에서 터져나오는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처음엔 저도 지은이를 원망했습니다. 돈 따라가는구나. 나를 버리는구나. 그래서 깨끗이 잊어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당신이랑 결혼하고 1년쯤 지났을 때
지은이가 다시 저를 찾아왔습니다. 도저히 당신을 사랑할 수가 없다고 미안하다고 울면서 제 품에 안겼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공기가 희박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은이는 저와 결혼 생활을 시작한 지 채 1년도 되지 않아 이 남자를 다시 만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매일 아침 제가 출근한 뒤 혹은 제가 야근을 하며 가족을 위해 헌신하던 그 수많은 밤에 지은이는 이 남자의 품에 안겨 있었던 걸까요? 저를 향해 지어주던 아내의 미소, 오늘 고생했어요 라며 건네던 따뜻한 차 한 잔, 민우 아빠가 최고야 라고 속삭이던 그 입술. 그 모든 것이 저를 철저히 기만하고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 치밀하게 설계된 연극이었다는 사실에 구역질이 올라왔습니다. 분노로 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배신보다 더 큰 지옥보다 더 뜨거운 공포가 저를 덮쳤습니다. 6살 민우. 제 인생의 전부인 그 아이가 이 이야기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억지로 목소리를 쥐어짜 물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얘기해 보세요. 남자는 고개를 숙인 채 손가락을 초조하게 만지작거렸습니다. 그의 한마디 한마디가 제 가슴에 대못을 박았습니다. 지은이가 임신 사실을 알았을 때 가장 먼저 전화한 건 당신이 아니라 저였습니다. 겁이 난다고 죽고 싶다고 울더군요. 저랑 비밀리에 만나던 시기랑 당신이랑 관계하던 시기가 정확히 겹쳤거든요. 닥쳐. 민우는 내 아이야. 나를 얼마나 닮았는데. 지은이는 그랬습니다. 가능성은 당신 아이일 확률이 훨씬 높다고. 7대 3 아니 8대 2 정도일 거라고요. 그래서 그냥 덮고 살겠다고 했습니다. 당신은 좋은 아빠가 되어줄 사람이고 능력도 있으니까 민우를 위해서라도 그게 맞다고요. 가능성, 확률. 어떻게 내 아이의 생명을 두고 그런 잔인한 단어를 쓸 수 있단 말입니까? 지은이는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민우를 태중에 품고 제 얼굴을 바라본 걸까요? 혹시라도 민우가 자라면서 저를 닮지 않고 이 남자의 흔적을 내비칠까봐 매일 밤 두려움에 떨었던 건 아닐까요? 아니면 정말로 이 남자의 아들일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몰래 품고 살았던 걸까요? 왜 이제야 나타난 겁니까? 아내가 죽으니까 이제야 욕심이 생겨요? 6년 동안 남의 자식으로 자라는 것 뻔히 알면서 왜 가만히 있었냐고. 지은이가 살아있을 땐 그 여자가 완벽한 엄마로 남길 바랐으니까요. 그 여자 가정을 깨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은이가 없잖아요. 이제 민우랑 박도윤 씨는 아무 상관도 없는 사이가 될 텐데 내 핏줄을 왜 남의 손에 맡겨야 합니까? 이제 민우는 제가 데려가겠습니다. 남자를 거칠게 밀어내고 쫓아내듯 내보낸 뒤 저는 홀린 듯 민우의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새근새근 자고 있는 아이의 얼굴 위로 노란 스탠드 불빛이 희미하게 비쳤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이 아이는 제 목숨보다 소중한 존재였고 제 삶의 유일한 이유였습니다. 아이의 통통한 볼, 나를 닮았다고 굳게 믿었던 호꺼풀 눈매, 자면서 웅얼거리는 잠버릇, 작고 귀여운 손가락. 제 모든 자부심이자 행복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이 낯설었습니다. 아이가 뒤척이며 눈을 살짝 떴습니다. 아빠, 왜 안 자? 엄마는 이제 진짜 안 와? 나 무서운 꿈 꿨어. 평소라면 응, 아빠가 우리 민우 지켜줄게. 아빠가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거 알지? 라고 말하며 아이를 품에 안고 이마에 부드럽게 뽀뽀를 해줬을 겁니다. 하지만 제 팔은 화상을 입은 것처럼 아이에게 닿지 못했습니다. 입술이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혹시 이 눈매가 저 남자를 닮은 건 아닐까?
저 코끝 모양이 내가 아니라 그 사람의 유전자인가? 저 아이의 혈관 속에 흐르는 피가 내 것이 아니라 방금 나갔던 그 남자의 더러운 피라면? 순간적으로 밀려든 의구심은 독가스처럼 제 온몸을 마비시키고 영혼을 질식시켰습니다. 6년 동안 단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던 민우의 모든 존재가 거대한 가짜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이의 웃음소리가 귀 안으로 들렸고 아이의 눈물은 위선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민우의 방을 도망치듯 빠져나와 화장실로 달려갔습니다. 속이 뒤집혀 헛구역질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거실 구석에 주저앉아 밤을 꼴딱 새웠습니다. 민우가 어릴 때 찍은 앨범을 넘겨보며 아이의 얼굴에서 제 흔적을 찾으려 필사적으로 정말 죽기 살기로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찾으면 찾을수록 마음속 깊은 곳에서 차가운 어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니야. 속지 마. 너랑 안 닮았어. 저 남자의 눈매를 봐. 똑같잖아. 넌 7년 동안 남의 자식을 키운 거야. 지은이는 널 비웃었을 거야. 날이 밝자마자 저는 민우의 칫솔을 챙겼습니다. 머리카락 몇 올을 채취하는 손이 사정없이 떨렸습니다. 제 머리카락 몇 올도 함께 봉투에 넣었습니다. 봉투를 밀봉하는 그 짧은 순간에도 수만 번의 갈등이 교차했습니다. 이걸 확인하고 나면 나는 다시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겠지. 하지만 확인하지 않고는 단 1분도 숨을 쉴 수가 없어. 지은아, 내가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이미 지옥문은 활짝 열렸고 저는 제 발로 그 참혹한 불길 속을 향해 걸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7년의 사랑이 배신이라는 독약으로 바뀌고 아빠라는 가장 신성한 이름마저 위태로워진 이 길의 끝에 과연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진실이 남아있기는 한 걸까요? 집안의 공기는 그날 밤 이후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보일러를 아무리 높여도 거실 구석에서 느껴지는 오한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옆방에서 들려오는 민우의 고른 숨소리에 온 신경을 집중했습니다. 평소라면 세상에서 가장 평온한 자장가처럼 들렸을 그 숨소리가 이제는 제 심장을 옥죄고 고막을 긁어대는 소음이 되었습니다. 민우가 내 아이가 아니라면? 저 아이의 폐 속을 드나드는 공기가 사실은 그 남자의 생명력을 이어받은 것이라면? 생각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어두운 심연으로 저를 끌어내렸습니다. 아내 지은이와 저는 선으로 만나 6개월 만에 결혼했습니다. 남들처럼 뜨거운 열애는 아니었지만 서로를 존중하며 쌓아온 안정감이 좋았습니다. 임신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퇴근길에 아내가 좋아하던 딸기를 한 바구니 사들고 현관에서 춤을 췄던 기억이 납니다. 세상을 다 얻은 기분이었습니다. 지은이는 임신 기간 내내 차분했습니다. 유난스러운 입덧도 없었고 아이를 낳고 나서는 누구보다 헌신적인 엄마였습니다. 부부관계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저를 거부하거나 차갑게 대한 적도 없었기에 저는 아내가 저를 사랑한다고 우리 가정이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형태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민우가 태어났던 날 조리원 면회창 너머로 꼬물거리는 아이를 처음 본 순간을 잊지 못합니다. 간호사가 아빠랑 붕어빵이네요. 라고 웃으며 던진 그 한마디에 제 어깨는 한없이 으쓱해졌습니다. 자라면서 민우의 웃는 눈매 잠잘 때 입을 살짝 벌리는 버릇, 콩을 골라내는 편식 습관까지 저를 쏙 빼닮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모든 게 제 유전자의 증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남자는 민우가 자기 아들이라고 합니다. 그 순간부터 제 7년의 기억은 미친 듯이 소용돌이치며 형태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믿었던 닮은 꼴들이 사실은 보고 싶은 대로만 본 착각이었을까?
아내가 나를 보며 웃던 그 눈동자 뒤에 사실은 저 남자를 숨겨두고 있었던 걸까요? 저는 처음으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던 제 아들의 얼굴이 공포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도저히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아내의 배신과 남자의 비웃음이 어둠 속에서 환각처럼 피어올랐습니다. 저는 서재 깊숙이 가장 소중한 곳에 넣어두었던 앨범을 꺼냈습니다. 민우의 50일 사진부터 돌잔치, 처음 유치원에 입학하던 날의 기록들. 사진 속 민우는 언제나 제 손을 고사리 같은 손으로 꼭 잡고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아빠, 민우는 커서 아빠처럼 멋진 사람이 될 거야. 아빠처럼 키도 크고 힘도 센 사람이 될 거야. 유치원 하원길, 제 목을 꽉 끌어안으며 귓가에 속삭였던 아이의 목소리가 환청처럼 들려와 가슴을 난도질했습니다. 저는 민우를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제 목숨보다 소중했고 아이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지옥 불에라도 뛰어들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만약 이 아이의 몸속에 흐르는 피가 내 것이 아니라면 6년 동안 쏟아부은 나의 모든 헌신, 아이가 열이 날 때 밤잠 설쳐가며 아이를 업고 거실을 맴돌았던 그 고단했던 시간들, 아이의 첫걸음마에 감격해 눈물 흘렸던 그 순간들은 도대체 무엇이 되는 걸까요? 그 소중한 시간들이 단 한 장의 검사 결과지로 인해 증발해버리는 걸까요? 사랑이 배신으로 바뀌는 건 한순간이었습니다. 아내에 대한 원망은 민우를 향한 막연한 두려움으로 번졌습니다. 아이의 얼굴에서 내가 아닌 그 남자의 흔적, 그 남자의 코 모양이나 눈매를 찾으려 애쓰는 제 자신이 혐오스러웠지만 광기 어린 집착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결심했습니다. 유전자 검사를 해야만 했습니다. 하지 말아야 한다고 그냥 모른 척 덮어두고 살면 예전처럼 살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수만 번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독은 온몸에 퍼졌습니다. 이제 검사를 하지 않는다면 저는 민우를 안을 때마다 아이의 부드러운 머리카락을 쓰다듬을 때마다 그 남자의 비열한 웃음과 아내의 기만을 떠올리게 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아빠, 왜 그렇게 봐? 나 얼굴에 뭐 묻었어? 아빠 눈이 무서워. 해맑게 묻는 민우의 질문에 저는 차마 대답하지 못한 채 억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세면대 앞에 섰을 때 몰래 아이의 칫솔을 챙겼습니다. 검사소로 향하는 발걸음은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짐승처럼 무겁고 비참했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의 며칠. 그 시간은 제 인생에서 가장 긴 지옥이었습니다. 제발 아니라고 해줘. 제발 내 아들이 맞다고 해줘. 신을 믿지도 않던 제가 밤마다 거실 바닥에 엎드려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러다가도 다시 절망의 늪에 빠졌습니다. 만약 진짜 아니면 그 남자가 법을 들먹이며 민우를 데려가겠다고 소송이라도 걸면 어떡하지? 난 민우 없이 단 하루라도 살 수 있을까? 차라리 판도라의 상자를 열지 말 걸 그랬나 하는 뒤늦은 후회가 밀려왔지만 이미 화살은 시위를 떠나 진실을 향해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결과가 나왔다는 문자 메시지를 받고 병원 주차장에 도착했습니다. 차 안에서 핸들을 잡은 손이 멈추질 않고 떨렸습니다. 이 하얀 봉투를 여는 순간 제 삶은 그 이전으로 영영 돌아갈 수 없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겨우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찢었습니다. 하얀 종이 위에 찍힌 차갑고 딱딱한 파란 글자들이 제 시야를 가득 채우며 숨통을 조여왔습니다. 검사 결과 친자 관계 불일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지고 숨이 가빠와 차 유리창을 내릴 힘조차 없었습니다. 99.9%. 과학은 냉혹했고 자비가 없었습니다.
민우는 제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제 아내 지은이는 7년 동안 저를 철저히 기만했습니다. 다른 남자의 아이를 제 품에 안겨주고는 평생 저를 속이며 좋은 아빠라는 배역을 맡겨 이용할 계획이었던 겁니다. 그 남자가 말했던 안정적인 삶을 유지하기 위한 도구로 저를 선택했던 겁니다. 주차장에서 저는 짐승 같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운전대에 머리를 박고 통곡했습니다. 죽은 아내를 찾아가 멱살이라도 잡고 묻고 싶었습니다. 왜 그랬냐고,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냐고, 그리고 이 아무것도 모르는 가여운 아이는 이제 어떻게 하냐고, 우리는 이제 무엇이냐고 절규했습니다. 파트 10. 결과지를 쥔 채 집으로 돌아왔을 때 현관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이 문을 열면 저는 다시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아빠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손잡이를 잡은 손이 마비된 듯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문을 열자마자 거실에서 달려오는 작은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빠, 왜 이렇게 늦게 왔어? 내가 아빠 기다리느라 잠도 안 자고 있었어. 민우가 달려와 제 다리를 꽉 안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99.9%라는 숫자도 아내의 배신도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이 작고 따뜻한 생명체를 놓칠 수 없어 아이를 부서지도록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설령 피가 섞이지 않았더라도 저는 이 아이를 절대 놓을 수 없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다음 날 저는 그 남자를 불러냈습니다. 조용한 카페 창가 자리, 남자는 승리자 같은 표정으로 이미 와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그가 물었습니다. 결과 확인하셨습니까? 저는 대답 대신 유전자 검사 결과지가 든 봉투를 테이블 위에 거칠게 내려놨습니다. 남자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종이를 확인한 순간 그의 눈이 희열과 슬픔으로 교차하며 흔들렸습니다. 진짜였네. 내 아들이 맞았어. 잠깐의 정적이 흐른 뒤 그가 탐욕스럽게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럼 이제 민우는 제가 키웁니다. 남자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었습니다. 뭐라고요? 당신 제정신입니까? 저는 그를 똑바로 노려보며 한자 한자 내뱉었습니다. 6년입니다. 그 아이가 처음 뒤집기에 성공해 웃은 것도, 비틀거리며 처음 걷던 날도, 밤마다 고열로 울던 것도, 그 모든 순간 곁에 있었던 건 당신이 아니라 저였습니다. 남자의 눈썹이 꿈틀거렸습니다. 그건 당신이 진실을 몰랐으니까 그런 거죠. 이제 알았으니 제가 키우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이제 알게 됐으니까 더 못 보냅니다. 제 안에서 무언가 단단하게 끊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당신은 고작 피 몇 방울을 줬을지 몰라도 저는 그 아이의 시간 전부를 키웠습니다. 당신은 생물학적 아버지일지 몰라도 민우의 아빠는 저 하나뿐입니다. 카페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남자는 한참을 저를 증오 섞인 눈으로 노려보더니 조용하고 비열하게 웃었습니다. 그건 당신 생각이고 법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기대하세요. 내 아들 반드시 찾아올 테니까. 남자가 카페를 떠난 뒤 서울의 밤거리는 유난히 소란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제 귀에는 오직 심장 박동 소리만이 이명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며칠 뒤 우려했던 일이 현실이 되어 제 손에 쥐어졌습니다. 법원에서 보낸 노란 봉투. 그 안에는 친자 확인 및 양육권 청구 소송이라는 날카로운 문구가 적힌 내용 증명이 들어 있었습니다. 손이 덜덜 떨려 종이가 바스락거리는 소리조차 공포스러웠습니다. 그 남자는 진심이었습니다. 단순한 협박이 아니라 정말로 내 삶의 전부인 아이를 빼앗아가기 위해 법이라는
거대한 기계를 돌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저는 다음 날 곧바로 전문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산더미처럼 쌓인 법정과 서류들 사이에서 변호사는 제 유전자 검사 결과지와 아내의 사망 진단서를 한 장 한 장 넘겼습니다. 그의 표정이 어두워질수록 제 수명은 몇 년씩 단축되는 기분이었습니다. 변호사가 안경을 고쳤으며 무겁게 입을 뗐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상황이 매우 불리합니다. 우리나라 법은 여전히 혈연주의를 우선시하거든요. 침부라는 사실이 과학적으로 증명된 이상 원고 측의 주장은 강력한 힘을 가집니다. 절벽 끝에 선 기분이었습니다. 그럼 저는 그냥 뺏겨야 하는 겁니까? 6년을 내 자식으로 알고 키웠는데 갑자기 나타난 남자가 내 아이를 가져가는 게 법입니까? 변호사가 잠시 말을 고르더니 제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방법이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최근 법원은 아이의 복리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6년간의 양육사실, 아이와의 정서적 유착관계, 그리고 갑작스러운 환경 변화가 아이에게 미칠 심리적 타격. 이 부분들을 아주 강하게, 아주 처절하게 증명해야 합니다. 싸움은 될 겁니다. 하지만 아주 고통스러운 전쟁이 될 거예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니 민우는 아무것도 모른 채 거실 바닥에 소품 가방을 펼쳐놓고 웃고 있었습니다. 아빠, 나 내일 소풍 가서 먹을 과자 벌써 다 골랐어. 아빠도 하나 줄까? 아이의 천진난만한 웃음을 보며 저는 대답 대신 아이의 머리를 거칠게 쓰다듬었습니다. 속으로 수천 번, 수만 번 되뇌었습니다. 지킨다. 내 목숨을 다해서라도 너만은 지킨다. 소송 준비는 피를 말리는 작업이었습니다. 변호사는 저와 지은이의 관계, 민우와의 유대감을 증명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를 원했습니다. 혹시 아내분이 남긴 기록이나 일기 같은 건 없습니까? 고인의 의사가 담긴 기록이 있다면 판사의 마음을 움직이는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내는 조용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속내를 밖으로 드러내기보다 늘 뒤에서 저와 민우를 챙기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저는 홀린 듯 민우 방의 깊숙한 서랍장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맨 밑바닥 아내의 미사용 가계부들 사이에 끼어있던 작은 노트를 발견했습니다. 표지에는 지은이의 반듯한 글씨가 아닌 조금은 서툰 듯 정성이 들어간 글씨로 민우 성장 기록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첫 페이지를 넘기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오늘 처음 뒤집기 성공. 도윤 씨랑 같이 박수치며 웃었다. 민우가 밤새 울어서 나도 같이 울었다. 그런데 도윤 씨가 피곤한 몸으로 아이를 안고 재우니까 바로 잠들었다. 미안하고 고마운 사람. 한 페이지 한 페이지가 아내와 저 그리고 민우가 함께 보낸 6년의 역사였습니다. 제가 잊고 있었던 사소한 일상까지 아내는 빼곡히 담아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중간쯤 페이지가 심하게 구겨지고 눈물 자국 같은 얼룩이 남은 부분을 발견했습니다. 그곳에는 아내의 고통스러운 고백이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도 고민했다. 이 아이가 누구의 아이인지 확신할 수 없어서 더 무섭다. 도윤 씨의 맑은 눈을 볼 때마다 죄책감에 숨이 막힌다. 저는 노트를 쥔 손을 바르르 떨었습니다. 아내는 6년 내내 이 지옥 같은 비밀을 혼자 짊어지고 살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뒤의 문장은 제 심장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그래도 나는 선택했다. 이 아이는 도윤 씨의 아이로 키운다. 그게 민우에게 가장 안전하고 행복한 선택이니까. 나는 비겁한 여자다. 평생 죄를 짓고 사는 기분이다. 하지만 도윤 씨라면 내가 없더라도 이 아이를 끝까지 지켜줄 거라고 믿는다.
내 마지막 소원은 오직 그것뿐이다. 마지막 줄을 읽는 순간 저는 수첩을 가슴에 끌어안고 어린아이처럼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내가 왜 끝까지 비밀을 지켰는지, 왜 저를 선택했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그녀에게 저는 차선책이 아니었습니다. 민우를 위해 세상에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단 한 사람, 진짜 아빠였던 것입니다. 저는 눈물을 닦으며 차갑게 중얼거렸습니다. 민우는 절대 못 뺏겨. 지은아, 내가 지키려 했던 거, 내가 반드시 끝까지 지킬게. 드디어 재판날이 밝았습니다. 법정의 공기는 무겁고 차가웠습니다. 피고석에 앉은 제 맞은편에는 수트를 차려입은 그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승리를 확신하는 듯한 오만한 빛이 서려 있었습니다. 마치 결국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것을 증명하겠다는 태도였습니다. 판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원고 측 발언하십시오. 남자가 천천히 일어나 절제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민우의 생물학적 친부입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로 이미 증명되었습니다. 저는 아이를 되찾아 친부로서의 책임을 다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는 사정이 있어 아이를 찾지 못했지만 이제라도 제 아이를 제자리로 돌려놓고 싶습니다. 논리적이고 빈틈없는 주장이었습니다. 판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습니다. 6년 동안 아이와 교류가 전혀 없었습니까? 양육비나 최소한의 연락조차 없었나요? 남자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답했습니다. 네, 사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모든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제 제 차례였습니다.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한참을 일어나지 못하다가 변호사의 부축을 받으며 겨우 섰습니다. 입술이 바짝 말라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첫 문장을 뗐습니다. 6년입니다. 판사님, 아이가 세상에 태어나 처음 숨을 쉬던 날부터 탯줄을 자르고 밤새 열이 끓어 응급실로 뛰어갔던 그 모든 순간에 제가 있었습니다. 저는 법정 가득 들릴 정도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이가 처음 아빠라고 불렀던 사람은 저 남자도 저 종이 조각에 적힌 유전자도 아닙니다. 바로 저였습니다. 유치원 첫날 무서워서 울며 제 손을 꼭 잡던 아이의 온기를 저는 지금도 기억합니다. 판사의 눈빛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때 아내의 육아 수첩을 꺼내 들었습니다. 이건 제 아내가 남긴 마지막 기록입니다. 아내는 알고 있었습니다. 혈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녀는 적었습니다. 이 아이는 제 아이로 키우겠다고. 그게 아이에게 가장 안전한 선택이라고 말입니다. 저는 수첩의 마지막 줄을 낭독했습니다. 법정 안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적막했습니다. 맞은편 남자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판사가 긴 침묵 끝에 판결을 내렸습니다. 친부라는 사실은 법적으로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 가장 최우선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은 아이의 복리와 정서적 안정입니다. 6년 동안 형성된 부자관계를 단순한 혈연만을 근거로 끊어내는 것은 아이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양육권은 기존 양육자인 피고에게 유지됩니다. 그 순간 제 안의 모든 긴장이 풀리며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법정을 나가는 남자의 뒷모습은 패배자의 그것이라기보다 무언가 깨달은 사람처럼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복도 끝에서 저를 향해 아주 작게 속삭였습니다. 지은이가 당신이 키우는 게 맞다고 했었다면서요. 제가 졌습니다. 당신이 민우의 진짜 아빠입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노을이 지는 하늘은 이상하게도 맑고 평온했습니다. 제 손에는 승소 판결문이 아닌 민우의 작고
따뜻한 손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아빠, 오늘 왜 이렇게 늦었어? 나 아빠 기다리다가 잠들 뻔했어. 민우가 제 손을 흔들며 웃었습니다. 아빠, 내일은 일찍 올 거지? 저는 아이를 꼭 끌어안으며 답했습니다. 그럼 당연하지. 내일은 꼭 일찍 올게. 그날 밤 아이를 재우고 거실에 앉아 있는데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그 남자였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 전화를 받자 건너편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잘 키워주십시오. 제가 할 수 있는 건 이제 그것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는 마지막으로 묻더군요. 가끔은, 아주 가끔은 멀리서라도 아이를 볼 수 있게 해주실 수 있습니까? 저는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전화는 끊겼고 거실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저 남자도 결국 민우의 피를 준 아버지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지은이가 사랑했던 사람이고 어쩌면 평생을 그리워했을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피로 이어진 아버지가 멀리서나마 아이를 지켜볼 수 있게 허락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아이의 정서적 완벽함을 위해 끝까지 그 남자를 막아 세우시겠습니까? 진정한 부모란 피를 나눈 사람일까요? 아니면 함께 시간을 나눈 사람일까요? 저는 아직 그 답을 내리지 못한 채 잠든 민우의 손을 더 꽉 쥐어봅니다.